평생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입니다. 통장에 돈이 더 쌓여야, 자식이 더 잘 돼야, 몸이 더 건강해야 편안한 노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90에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언가를 더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 가지를 손에서 조용히 놓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더 채운 사람이 아니라 덜어낸 사람이 편안했습니다. 오늘 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미덕이라 여겨온 것이라 놓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밤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건너오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우리는 참 긴 하루를 그리고 참 긴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그 세월을 건너오신 여러분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없이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 넘어짐 속에서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을 오래된 편지처럼 조용히 읽어드리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을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손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마음의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삽니다. 놓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놓으면 지금까지가 다 헛것이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참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먹을 꼭 쥔 손에는 아무것도 새로 담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쥐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쥐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새로운 것이 손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우리 세대는 손을 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안니한 손을 전쟁을 건너왔고 배고픔을 건너왔습니다. 한 톨의 쌀도 한 줌의 땅도 놓치면 그대로 굶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쥐는 것이 곧 사는 것이었습니다. 꼭 쥐고 버티는 사람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손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 억센 주먹 덕분에 자식이 자랐고 오늘의 세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을 저는 함부로 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놓친다고 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만 아직도 그 옛날 그대로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지킬 것이 없어졌는데도 손은 펴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굳은 주먹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동양의 오래된 스승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노자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은 날마다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고 돌을 닦는 것은 날마다 무언가를 덜어내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덜고 또 덜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젊어서는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이루어야 잘 사는 것이지 덜어내다니요. 그런데 80이 넘고 90이 가까워지니 이제야 그 말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나이가 지나면 삶은 채우는 일에서 덜어내는 일로 방향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서양에도 비슷한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세네카라는 옛 로마의 학자입니다. 그분은 가진 것이 적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가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쪽 끝에 노자와 서쪽 끝에 세네카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2000년의 시간과 만리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말입니다. 동서양이 이렇게 같은 곳을 가리킨다면 그건 아마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참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가지느라 평생을 다 썼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러셨듯이 우리도 자식을 위해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는가 하는 것입니까? 가지는 법은 세상이 다 가르쳐 주었지만 놓는 법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우리가 함께 그 놓는 법을 하나씩 더듬어 보는 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에 쥔 무엇을 덜어내야 편안해지는 것일까요? 저는 긴 세월 수많은 분들의 노년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밤을 맞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손에서 놓은 것이 결국 세 가지로 모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자식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둘째는 지난 일에 대한 미움과 후회입니다. 셋째는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얼핏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모두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을 내 손으로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왜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손가락 하나부터 천천히 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저 나란히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는 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짐부터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라는 짐입니다. 나주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68되신 어머니이십니다. 이름은 방귀임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3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새벽에 남의 밭일을 나가고 낮에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손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막내 아들이 이제는 서울에서 어엿한 직장을 다닙니다.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잘된 것이 어머니 평생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밤마다 잠을 설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전화기는 조용합니다. 어머니는 손수 뜬 목도리 하나를 서랍에 넣어 두셨습니다. 겨울 되면 아들 주려고 지난 가을부터 한 코 한 코 뜬 것입니다. 그 목도리가 벌써 몇 달째 서랍 속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십니다. 눌렀다가 지우고 눌렀다가 또 지웁니다. 바쁜 아이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전화기를 엎어놓고 텔레비전을 켜십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그 밤이 견뎌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마음 낯설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서랍에도 붙이지 못한 목도리 하나가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붙이지 못한 김치 한 통이, 붙이지 못한 마음 한 조각이 말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를 조금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 잘못이겠습니까? 평생을 자식에게 쏟아부었으니 자식에게서 그만큼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평생 놓쳐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80이 넘어서야 겨우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이것입니다. 기대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는
마음속으로 몰래 써둔 계약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 이 마음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원래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은 지켜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되며 원망은 결국 전화 한 통을 천근처럼 무겁게 만듭니다. 방귀임 어머니가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신 것도 그 마음속 계약서가 자꾸 아들에게 청구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 중요한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연구기관이 18해에 걸쳐 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오로지 자식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18해 전에는 10사람 가운데 5이 넘는 분들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10사람 가운데 겨우 2로 줄었습니다. 15에서 12로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자식 세대는 이제 부모 부양을 오로지 제 어깨에 지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 역시 제 자식을 키우고 제 집세를 내고 견뎌야 할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미 이렇게 솔직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마음만 아직도 18해 전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바로 그 틈에서 서운함이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마음속 계약서만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아플 수밖에요. 서양의 한 학자가 이 문제에 아주 밝은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아들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과제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은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뒤섞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나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의 숙제를 부모가 대신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고 말고는 사실 자식의 과제입니다. 그 아이가 결정할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의 과제를 내 손으로 끌어와 밤새 대신 끙끙 앓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를 귀찮아하나? 그렇게 남의 과제를 밤새 대신 앓다 보면 정작 내 밤만 무너집니다. 아들러의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참으로 따뜻한 말입니다. 그 아이의 삶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 삶도 비로소 내게 돌아옵니다. 같은 나주 옆 고을 김천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기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73 되신 곽성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방귀임 어머니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분은 아들의 삶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살던 집까지 담보를 잡으셨습니다. 아들이 잘 돼야 내가 산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아들 회사 명함을 늘 넣고 다니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명함을 자랑처럼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울자 아들은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볼 낯이 없어서였습니다. 곽성출 어르신은 이제 빈손이 되었는데 마음의 손은 여전히 아들을 붙잡으려 허공을 휘젓습니다. 붙잡을수록 아들은 멀어집니다. 꼭 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이 말입니다. 두 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참 많은 것이 보입니다. 붙잡은 손은 무겁고 놓은 손은 가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평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곽성출 어르신을 어리석다고 흉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 또한
지극한 사랑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사랑이 놓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곽성출 어르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말은 쉽지요. 기대를 내려놓으라니 그게 마음처럼 되면 애초에 고생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아주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고 싶어질 때 소리 내어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도 제 삶을 사는 중이다. 이 한 문장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지막이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소리 내어 말한 문장은 마음에 조금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들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대신 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안 먹어줘서 서운한 그 나물을 오늘은 내 밥상에 정성껏 차려 나를 위해 드셔보십시오. 서랍 속 목도리는 다음에 아들이 오거든 그때 건네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흘만 이렇게 해 보십시오. 당장 마음이 바뀌진 않아도 전화기로 향하던 손이 조금은 덜 무거워질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줄만 오늘 밤 챙기시면 됩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서 받쳐주는 손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조금 다른 손 모양으로 쥐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서 받쳐주는 손으로 말입니다. 우리 손은 아직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첫 번째 짐을 손에서 살며시 내려놓아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라는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등이 조금 가벼워지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이제 우리 함께 두 번째 짐 앞에 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은 첫 번째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30년, 40년을 지고 오신 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짐은 지난 일에 대한 미움과 후회입니다. 상주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 되신 진태봉 어르신입니다. 이분에게는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부모님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땅을 두고 두 형제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말이 말을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30년입니다. 진태봉 어르신의 장롱 깊은 곳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10몇 년 전 동생이 먼저 보내온 편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편지를 버리지도 못하고 답장하지도 못한 채 그저 장롱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명절마다 그 장롱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다고 합니다.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형제가 어릴 적 함께 심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감이 붉게 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젠가부터 그 감을 따지 않으십니다. 감이 익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편지처럼 따지 못한 감처럼 마음 한구석을 30년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 장롱에도 그렇게 넣어두고 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움은 분명 마음의 일인데 정작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었습니다. 서양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일흔한 사람을 모아놓고 두 가지를 번갈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원망하며 그 일을 곱씹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몸을 살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원망을 곱씹는 동안 사람들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고 혈압이 올라갔으며 이마의 근육이 굳었습니다. 마치 그 나쁜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하는 마음을 그리자 그 모든 것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정작 그 미움에 상하는 것은 미움받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사람은 저 멀리서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있습니다. 정작 심장이 뛰고 혈압이 오르는 것은 미움을 손에 꼭 쥐고 있는 내 몸입니다. 뜨거운 숯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데입니다. 진태봉 어르신이 30년 동안 지고 온 그 짐이 사실은 동생을 벌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태봉 어르신 자신의 밤을 30년 동안 갉아먹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쉽게 놓지 못하는 데에도 사실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아버리면 마치 내가 지는 것 같고 억울했던 그 세월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그 무거운 것을 이제 그만 지겠다는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남은 밤들을 더 이상 지나간 일에 내어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옛 로마의 한 황제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라를 다스리는 무거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밤마다 자신을 다스리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일은 세월의 흐름에 돌려보내고 지금 손 닿는 일에만 마음을 모으라.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어떻게 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후회도 미움과 뿌리가 같습니다. 다만 미움은 남을 향하고 후회는 나를 향할 뿐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그랬는데, 조용한 밤이면 그런 후회가 더 선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후회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지나간 일이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짐은 어떻게 내려놓으면 될까요? 오늘 밤 해보실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떠오르거든 그 사람의 그 시절 사정을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도 그때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때 자기 나름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마음의 매듭도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둘째, 후회가 떠오르거든 이렇게 한마디를 소리내어 붙여보십시오. 그 시절의 나는 그 시절 아는 것 안에서 나름껏 애를 썼다. 우리는 늘 지금의 눈으로 옛날의 나를 재판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나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옛날의 나를 너무 오래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태봉 어르신께는 굳이 오늘 당장 동생에게 전화를 걸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올 가을에는 그 감나무에서 감 하나만 따서
잡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일은 그렇게 감 하나를 따는 일처럼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30년 대인 내 손바닥을 이제 그만 식혀주는 일입니다. 이 한 주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한 미움과 후회 등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마지막 짐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 제가 세 번째가 가장 놓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가장 어려운가 하면 이 세 번째 짐을 우리는 평생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짐인 줄도 모르고 훈장인 줄 알고 지고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짐은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보령에 사시는 72 되신 민순옥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남이 부탁을 하면 실은 내색 한 번을 못 하셨습니다. 힘든 일도 대신해 주셨고 없는 살림에 돈도 빌려주셨습니다. 이분의 낡은 수첩에는 온 동네 사람들의 생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생일은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이 병이 나서 자리에 누우셨을 때 그 곁을 지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온 동네에 그렇게 베풀었는데 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남의 눈물은 닦아주며 살았는데 정작 내 눈물은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구나. 이 말씀이 참 오래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평생 애써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싫은 부탁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은 날은 없으셨습니까? 여기서 서양의 오래된 한 현인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라시안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사람은 끝내 어느 누구의 존중도 얻지 못한다. 참 아픈 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다가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텅 비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오랜 세월 남의 눈을 무서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이 곧 목숨과 같던 시절을 건너왔으니까요. 남에게 흉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의 눈을 그토록 신경 쓰는 것도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를 그토록 조이던 그 눈이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흐릿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토록 남의 눈을 신경 쓰는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운 옷을 입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방으로 잠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방 안 사람들 가운데 몇이나 그 옷을 알아봤을 것 같으냐고 말입니다.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절반쯤은 알아봤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 안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넷 중 하나 정도만 그 옷을 기억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정도를 실제 2배로 부풀려 짐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내 낡은 옷, 내 서툰 말을 온 세상이 다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걱정에 바빠 나를 그렇게 오래 보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만 나는 늘 무대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의 눈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흐릿합니다. 그러니 그 흐릿한 눈에 맞추려고 내 삶을 다 소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주에 사시는 76 되신 소진구 어르신은 칠순이 되던 해에 난생 처음으로 어떤 부탁에 싫습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새 마음을 졸이셨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분을 전보다 더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존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그 세월이 헛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덕분에 우리 곁에 사람이 있었고 우리 마을이 따뜻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따뜻함 속에 우리 자신도 넣어주면 됩니다. 남을 챙기던 그 손으로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부탁 앞에서 이 세 마디를 준비해 두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이 짧은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 뉴스가 끝나거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 참 애썼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한 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기보다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세 가지 짐을 모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어떤 분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도 놓고 미움도 놓고 남의 눈도 놓으라니 그럼 자식도 나 몰라라 하고 형제와도 영영 남으로 지내고 아무한테도 정주지 말고 살라는 말이냐.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참 좋은 물음입니다. 제가 오늘 밤 꼭 풀고 넘어가고 싶었던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밀어낸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을 꼭 쥐고 있는 손으로는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꼭 쥔 손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와도 그 손을 마주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손이 이미 꽉 차 있으니까요. 손을 편다는 것은 자식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편하게 다가올 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손을 다시 잡을 여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기대를 놓는다는 것은 자식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구서를 내밀지 않고 그저 잘 지내기를 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없었던 척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뜨거운 숯을 내 손에서 내려놓아 내 손바닥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눈을 놓는다는 것은 막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흐릿한 눈이 아니라 나 자신의 또렷한 눈을 기준으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정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을 더 편안하게 나누기 위해 그 앞을 막고 있던 무거운 짐을 치우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정이 오갑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아끼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아끼느라 정작 우리를 아끼는 법을 잊고 살았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손을 펴서 짐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세 가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대를 놓은 자리에는 자식을 향한 편안한 축복이 들어왔습니다. 미움을 놓은 자리에는 오래 잃었던 잠이 돌아왔습니다. 남의 눈을 놓은 자리에는 마침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가 들어왔습니다. 빈 손은 잃어버린 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이 비어야 비로소 우리 손에 새 것이 담깁니다. 이제야 무언가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된 열린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참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훈장인 줄 알고 지고 온 것들이 사실은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이 그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제 밤이 더 깊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잠들기 전에 아주 천천히 한 번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개의 무거운 짐을 등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짐은 자식에게 거는 기대였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한 줄입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서 받쳐주는 손이다. 나주의 방귀임 어머니처럼 서랍 속 목도리를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짐은 지난 일에 대한 미움과 후회였습니다. 이 한 줄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다. 상주의 진태봉 어르신이 올가을 그 감나무에서 감 하나를 따게 되기를 저는 조용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짐은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놓기 어려웠던 그 마지막 짐입니다. 이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기보다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영주의 소진구 어르신처럼 고맙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이 세 마디를 오늘 밤 마음에 넣어 두십시오. 이 세 가지 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나이가 몇이든 오늘 밤부터 손가락 하나씩 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손을 펴는 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이든 우리 손은 오늘 밤 다시 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놓으려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지쳐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 하나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달 그 하나의 손가락만 살며시 펴보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자꾸 저려오는 분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지난 세월이 밀려와 후회가 파도처럼 마음을 덮치는 그런 밤 말입니다. 그런 밤이 너무 자주 찾아오고 잠들기가 너무 힘드시거든 부디 혼자서만 그 짐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든 마음이 놓이는 벗에게든 조용히 손을 내미셔도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아낄 줄 아는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밤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한 조각이라도 가만히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곁에 같은 밤을 홀로 건너고 계신 벗이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를 살며시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서로의 손을 알아봐 주는 것이 우리가 이 긴 밤을 함께 건너는 방법일 테니까요. 부디 오늘 밤은 하루 종일 꼭 쥐고 있던 것 하나를 살며시 손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손바닥 위로 창가에 내려앉은 달빛 한 줌을 가만히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이 가벼워야 우리 잠도 가벼워집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